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의도 실업자들 함께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이종걸 전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신성범 전 의원님도 전화 연결돼 있시죠? 네, 신성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경진 전 의원님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자, 먼저 그 범여권 의원 161명이 판사 탄핵 소추안 발의했습니다. 내일 통과될 전망이죠. 자,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다 이런 명목인데, 자, 이런 상황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종걸 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임성근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 이것은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기소돼서 이제 재판 중이죠. 예. 근데 이제 1심이 임성근 부장판사한테 났는데요. 판결 내용은 우선 결론은 무죄다. 그래서 네. 직권남용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직권남용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재판에 개입한 점, 그러니까 우리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 후배 판사들의 법관들에게 이제 세월호라든지 다스야 전 상계의 신문 국장 재판이라든지 이런 재판에 이제 재판장이 아니면서 재판부에게 어떤 뭐 조언을 했다, 요청을 했다, 아니면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뭐 그 지위에서 볼 때는 상당한 이제 무게 있는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느냐라는 문제. 그런데 이 판결 재판 1심 재판문을 보면 한 7군데 정도에서 반헌법적 행위로 인정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김기춘 조윤선 장관의 직권남용죄에 관한 이제 대법원 판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재판관여 아니 그 공무원에게 어떤 직권남용 행위로 하되 다만 의무 없는 일을 한 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관해서 이 재판부에서는 판사들의 진술을 이제 증인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판사들은 조언으로 들었다. 후배 판사에게 좋은 조언을 하는 것으로 들었다. 그래서 뭐 내가 판결하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아마 증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판결. 만약 어찌 보면 재판 강요 행위로 보는 점에 관해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재판 관여 행위고 반헌법행위라는 사실은 인정했는데 그런데 다만 그것을 받은 후배 판사들은 그것에 이렇게 협박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참고로 해서 조언으로 해서 판결을 정당하게 했을 뿐이다. 라는 취지의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때 분위기라든지 임성근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어떤 명을 받아서 그런 행위를 하는 법원 행정처에서 아주 상당히 중요도 높은 고압적 정책적 행위를 하는 그 고위 법관 부장판사로서 후배 법관들에게 그런 단순한 조언을 줄 만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볼 때는 그 재판부의 인정은 반헌법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 법원 내 사정이라는 게 판사들끼리는 서로 좀 유해주고 또 뭐 스스로 이제 권한을 보장해주고 또 이런 판사 내부의 어떤 그런 뭐 우호적인 관계로 인해서 유죄로 인정하지는 못한
판결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항소심에서는 결국 깨질 것이고 그래서 직권남용죄는 인정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정걸 선생님 형법행위보다는 형법 위반 행위보다는 헌법행위가 별도의 중요한 이 탄핵 사유가 돼 있어서 이 헌법적 이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게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 판사에게는 징계가 되질 않고 탄핵 또는 형사재판에 의하지 않냐고는 직무를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엄중한 헌법의 그 규정. 그래서 헌법에서는 유일하게 판사에게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춰서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말 당연히 탄핵을 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지키는 일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정걸 전 의원님 지금 청취자분들이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정걸 전 의원님께서 좀 인터뷰하실 때 토론하실 때 좀 길게 말씀하신다고 좀 다른 분들한테도 시간 할당해야 되겠고 좀 짧게 해달라는 좀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신선범 전 의원님. 그렇게 의원들 제적 과반수가 150명만 찬성하면 임성근 부장은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겠죠. 그럼 160몇 명이 했다니까 남는 것은 헌법재판소인데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걸 재판으로 정식 재판으로 가져갈지 그게 판결까지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연 탄핵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헌법이나 법률로 위반해야 되고 또 탄핵할 정도로 직을 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왜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졌던 게 심판 기각이 내려졌던 게 노무현 대통령의 그게 위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위법하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기각된 사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임성근 부장이 같은 경우도 이종걸 전 의원님 말씀대로 재판부에서 위헌이라고 위헌적 행위가 있다는 건 맞아요. 그건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재판 관여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판사의 재판에 관여를 했는데, 근데 그 부분 나오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중대하냐 부분에서는 당시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이 권유를 받았다는 재판부와 재판부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들도 이것은 이미 판결 결과는 자기들이 정해져 있었고 결론을 내놓고 있었는데 임 부장이 이야기한 게 선배 판사의 권유나 조언 정도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 탄핵 사유가 되느냐에서 헌재에서 따질 테고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시는 대로 2월 28일이면 이달 말이면 임성근 부장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자연히 임성근 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임용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재임용이라 하면 판사들은 10년마다 재임용 신청을 해야 판사가 다시 되는데 이 양반은 임성근 부장은 작년 10월 달에 이미 안 한다고 포기를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2월 28일이면 판사가 아닌 마당에 헌법재판소가 보기에는 판사를 그만두는 사람에게 다시 탄핵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각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왜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 저렇게 탄핵으로 몰고 가느냐. 저는 오히려 그 배경이 좀 의심이 갈 정도예요. 배경이 의심이 간다.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어떤 배경이 의심이 간다는 말씀인지. 예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법원의 최근에 저도 특히 작년에 2020년도에 판결을 보면은 굉장히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왜 저러지 할 정도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 외 드루킹 사건에서 항소심에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재판에서 또 유죄 나왔죠. 그다음에 또 윤석열 총장의 행정법원 2건 전부 다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여권에 불리하게 나오고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외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아들한테 허위 인턴 확인서 쓰다 그것도 유죄 나왔고 또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 판결문이긴 합니다만 성추행 사실을 적시했고 이런 일련의 법원의 흐름을 볼 때 야, 이 법원이 우리한테 영 안 좋구나.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그 헌법재판소 이렇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뇌부는 자기들이 교체를 했는데 밑에까지는 굉장히 좀 법을 우리 쉽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면서 좀 본때 어떻게 보면은 국회가 이런 권한이 있다. 당신들 판결 잘못하면 쉽게 법원에서 넘어갈지 몰라도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탄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저는 해석이 돼요. 아, 그렇군요. 김민진 전 의원님께서는 좀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일단 헌법 위반은 어느 쪽에도 다 분명하게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탄핵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이 쟁점인데 2018년도에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이건 탄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보면.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아마 상당 정도가 탄핵에 찬성하는 거고 이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오히려 탄핵이 조금 늦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성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임기가 2월 28일자로 이제 끝나는데 그러면 헌재에서 그 전에 이제 신속하게 심리를 할 것인지 또는 2월 28일날 임기가 끝나버리면 이 탄핵 재판을 이게 각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적인 어떤 효과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쟁점이긴 한데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은 저는 틀리지 않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만은 시점이 좀 늦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은 판결을 잘못한 판사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판결한 판사가 내린 그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명백한 뜻 그것에 따라서 헌법상의 탄핵을 소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 판사도 헌법 위반은 맞다. 그러나 이런 행위에 의해서 형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형법 위반과 헌법 위반 사이에 저는 두 개의 그 명백한 이제 아주 중대한 법률 위반과 헌법 위반이 이렇게 해석상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헌법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 위반인 경우에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판결에 대한 압박이 아니고 판결을 오히려 잘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외부자에게 물론 임성근 판사는 판사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판결한 판사가 아니라 판결을 방해하고 직권으로 인해서 판결을 오히려 잘못 만들게 한 오히려 사실상의 그 판결한 판사가 피해자인 사법 독립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침해자였던 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호 전 의원께서는 이게 이제 어떤 판결에 대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보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그 법관 길들이기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신성문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게 이제 이 판결이 이게 임성근 부장이 위헌적 행위를 했는데 직권 남용 아니다고 판결이 나온 게 판결 1심 판결이 내려진 게 작년 2020년 2월 판결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년 전이잖아요. 1년 전. 근데 그때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여당에서 그러니까 그때 좀 탄핵을 추진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냐 제 말은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에서는 그 탄핵을 추진했던 이탄희 의원이 아파서 그렇게 공황장애 때문에 약간의 의정현에 공백이 있어서 못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상하다. 1년 전에 나온 판결하고 지금 와서 다시 문제 삼는 것.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에 여러 가지의 법원 판결이 어찌됐건 여권에 불리하게 나온 데 대한 불안 또는 불만이 팽배했던 요인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탄핵을 추진한 거 아니냐. 자꾸 저는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제가 볼 때 일정한 또 근거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과정에서요. 지금 이제 1심 판결은 났지만 또 항소심이 지지부진하거든요. 아직 항소심 판결은 나지도 않은 상태이고요. 우선 항소심 판결에서 사실상 이것은 형법 위반, 헌법 위반 모두 다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것만큼이나 직권남용이 딱 맞는 행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1심 판결도 그 판결 자체의 그 진행 자체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 탄핵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이 당내에서 국회 내에서 강력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조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안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불 대응이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경진 전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임모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도 했고, 그다음에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건 헌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고 어떤 헌법 위반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특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총의가 모아졌기 때문에 지금 탄핵을 하는 거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로 탄핵을 한다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탄핵할 만한 헌법 위반이 명백한 것인지 사실은 그 부분조차도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영 원내대표께서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명분이나 사유 자체가 불분명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이건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탄핵에 대해서는 정말 맞불놓기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정치가 너무 그냥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고 각각 사안별로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않는 이런 어떤 흐름의 추세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약간 우려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북한 원전 얘기를 좀 건너보겠습니다. 그 산업부가 6장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야권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준 USB 전체 공개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최재성 정무수석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만약에 진짜 이거 공개를 원한다면 명운을 걸어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김민주. 우선 지금 이제 정무수석께서 이게 야당에게 명운을 걸어라라고 하는 것은 표현 자체가 너무 좀 거친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청와대나 여권 내부에서도 이거 검토 여부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설왕설래할 정도라면 특별한 비밀이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나 또 정부에서 무슨 불법적인 걸 가지고 북한에 어떤 그 제안을 하거나 뭐 그렇다고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으니까 예. 저는 공개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게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당시 그 미국 백악관의 볼턴 보좌관에게도 이 USB를 똑같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 정부, 우리 우방 정부 관계자에게 똑같은 내용을 주면서 우리 야당 측에게 특히 야당의 지도자에게 이런 부분을 안 보여주고 안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나 정부 내부에서는 이게 옛날 이제 그 NLL 무슨 대화록 관련처럼 이게 또 다른 어떤 논란이 확산될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게 안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대북 정책도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해야 되고 또 야당과 함께 동의해가면서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조금의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공개를 하고 특히 최소한 조금 비공개를 하는 게 낫다 싶으면 야당 대표단의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적인 양심을 믿고 그분들에게는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공개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예. 대통령 문서이기 때문에 정말 다르게 취급해야 될 문제가 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하나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의용 이제 장관 후보자께서 실제 그 파일에는 원전 얘기는 없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 무슨 원전을 설치해준다든지 뭐 건설해준다 이런 것의 취지의 내용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월성원전 1호기 때 그 삭제된 내용 중에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산자부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것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3가지 내용입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해석을 끝내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것을 대통령 문서로 공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치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도 그냥 공개한다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 관해서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돌이켜 보면 지난번에요. 94년 제네바 협정 때 보면은 경수로 협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북한이 연변 원자로, 영변의 원자로를 가동을 중단하고 이제 그 흑연 감속 원자로 요거 건설을 중단하는 걸 대가로 해서 미국이 져주는 걸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한 10조 정도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거의 7조 정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예. 이것도 발전소입니다. 예, 이것도 원전 발전소죠. 네. 예, 북한이 아주 정말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에너지인데요. 예. 그때 당시에 2018년에요. 저희는 이미 북미 간의 북핵 폐기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주 완전히 기대되는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수 신문이나 원자력 산업계나 뭐 이런 데서도 경협 차원에서 옛날 경수로 했지만 원자로 같은 것을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제기됐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근데 사실 검토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그때 당시 전문가적 차원에서도 보면은 뭐 송전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것들이 경제성이 없어서 우리가 져준다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꽤 시도성이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이게 끝난 정도의 얘기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것을 제기한 것은 저는 볼 때는 뭔가 좀 정책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 의도인데 분위기는 지금 사실은 2018년에 아주 좋게 진행되던 순조롭게 진행되던 그런 남북 문제와는 다르게 이게 경색된 것은 맞죠. 그러나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보면 그런 원전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왜냐하면 북한이 핵폐기를 하게 됐을 때 그 대상으로 받는 것이 뭐겠느냐 에너지거든요. 그것을 평화로운 에너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었던 정도의 차원의 수집적인 사실들이다라고 보면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정치적으로 이렇게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썩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정치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저는 공개는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보십시오.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USB 공개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 USB에는 원전에 원자도 없다니까요. 믿어주세요. 뭐 이 글이 알고 계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나 대통령의 설명이 맞으려면은 야당이 해도 너무 해나라는 말이 또 막기 위해서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내용에는 말 그대로 원전은 없고 일반 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소 그런 발전 계획은 들어있었다라고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개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입증 책임을 정보가 없는 야당에게 넘기고 야당의 모든 것을 걸면 우리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서로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게 만약에 국가 간에 적어도 남북 정상 간에 오간 거라서 그냥 막 공개하기가 아주 어렵다면 아까 김경진 전 의원님 말씀 잘하셨죠. 진짜 정보위원이라든지 비밀 취급 인가를 갖고 정보위원이라면 야당 지도부 몇 명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 거다라고 봐요. 거기서 만약에 사실 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다시 말하면 비밀리에 원전 지어준 거 아니었다고 나온다면 야당도 우리가 판단 잘못했다. 과잉 반응 보였다. 우리가 좀 성급했다. 이렇게 또 사과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다 떠나서 왜 국민들이 안 믿느냐 하는 문제도 저는 이 정부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첫째는 정부 말이 더 맞는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북한에 뚝딱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못 지어준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왜 산자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새벽에 다
다 지웠느냐, 또 이상한 무슨 파일명을 했을까라는 제목 하나. 그럼 두 번째는 대통령은 탈원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산자부 고위 공무원들은 어찌됐건 북에다가 원전 지어주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나마 생각해 냈을까라는 대목 하나. 또 하나는 2019년에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이 지금까지 안 했던 말, 원자력 발전 노선을 처음으로 이야기했다고요. 이런 게 뭐 연결돼 있지 않는 게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명백하지는 않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밝히는 것은 결국은 산자부에서 공개한 것처럼 청와대에서도 USB의 내용이 적어도 이런 거다라고 공개를 하되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어찌됐건 그 절차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치적 논쟁은 제가 볼 때는 계속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김정인 위원장이 지금 부산에 가서 한일 해저터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네. 친일이나 어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민희 전 의원께서. 예. 지금 해저터널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다고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각각 지금 언급을 하셨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파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비용 대비 현실화의 문제 이런 측면의 성격이 강한 것 같고 이 비용 대비 현실화의 측면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 얘기가 나오게 된 이제 본질이 이제 출발점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 10몇 년 동안을 보수 정부, 진보 정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수없이 많은 논란 끝에 전문가 집단의 여러 번의 어떤 평가와 검토 끝에 김해 신공항을 확장해서 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진 건데 이번 사실은 민주당 정부에서 이걸 인위적으로 뒤엎으면서 결국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갔고 이게 부산 경남 시민들의 어떤 정서나 바람하고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일종의 파퓰리즘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원천적인 원죄의 출발점은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 부산시장 선거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오면서 예.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해저터널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선거 때만 되면 어떤 재원이라든지 큰 틀의 어떤 국가의 장기 발전 비전하고 상관없이 포퓰리즘 경쟁을 한다라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이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과 이 의원님도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1분씩만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김용인 의원이 상황 판단이 정확해요. 저 부분 그러니까 다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워낙 선제적으로 가덕도 공항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따라갔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드디어 내려가서 두 개를 더한 거예요. 플러스 알파 아니라 플러스 2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여당과 함께 하겠다는 거고 하나가 뭐냐면 또 말씀하신 대로 한일 해저터널을 뚫겠다는 거 하나. 두 번째가 또 부산 아예 부산 금융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금융도시를 만들겠다. 물류 유통 이런 걸 만들겠다는 두 개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해저터널 문제는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언제쯤 되느냐, 재원이 몇십조 드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당이 적어도 부산의 미래, 부산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느냐로 받아들일 거다. 그 대목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제가 처방이 현실성을 떠나서 정치적 처방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는 게 뭡니까? 여야 모두 다 내놓고 특별법이라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고 빨리 돈 많이 들여서 빨리 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대목에 대한 적어도 책임이랄까 앞으로의 그 부담은 여야 공이 짊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걸 전 의원님. 다 일원이 폐지하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신념이 계셨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가덕도 신공항이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는데 그 화두의 시작을 이제 여당에게 뺏겼던 거죠. 그래서 뺏긴 것을 뭔가 좀 만회하고 또 어떤 논점을 좀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선거 때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걸, 신성범,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